이 책은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왔다가 삶의 갈등을 정리하고 행복하게 죽었다 는 죽음에 관한 동화가 아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과 죽음의 5단계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죽어가는 사람이 들려주는 마지막 삶의 이야기다. 내가 이 원고와 함께했던 시간은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우리의 마지막을 읽어가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떤 마지막이 기다리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먼저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용기도 주고 싶다. 또 의료의 도움을 받으면 죽기 직전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의학적인 상식도 알려주고 싶고, 사회봉사의 치유력만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죽음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자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과 나누고 싶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배우 정지철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환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심장이 멈출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떠날 이들은 남은 이들을 걱정하고, 건강한 봉사자는 낙엽처럼 말라버린 환자의 육체를 어루만진다. 호스피스 병동에도 삶이 있다. 이제 그녀는 수줍음 많은 예전의 연숙 씨가 아니었다. 연숙 씨는 나의 바람대로 용기를 내어 가족과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온 뒤 연숙 씨의 아들은 엄마가 잠만 잤다고 투덜거렸지만, 하루에 한두 차례 돌발성 통증이 있던 그녀가 응급약을 고스란히 남겨온 것을 보면 행복한 여행이었던 게 틀림없다. 연숙 씨가 여행지에서 꺾어온 벚꽃가지를 작은 화병에 꽂아 창가에 올려두었더니 병실에 봄 기운이 완연했다. 벚꽃가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미양 씨와 연숙 씨의 얼굴이 봄볕보다 환했다. 두 사람은 죽음을 인연으로 서로의 인생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벚꽃이 모두 질 무렵 연숙 씨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앙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아내를 보며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아름답게 지는 꽃은 없어도 깨끗하게 지는 꽃은 있네요. 미양 씨가 한 말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가야 할 끝은 같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때까지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암에 걸렸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죽음은 슬프다. 비록 슬픔 속에서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한다.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중지시키려는 열망 때문에 마지막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면 슬픔은 불행으로 변질되어 남은 삶에 시커먼 먹구름을 들이울지도 모른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이혼으로 종결된 결말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과정, 죽음이라는 끝맺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즉 내 환자의 죽음이 여전히 두렵다. 가끔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가 있다. 저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보호자 앞에서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리 죽어감이 길어지는 환자라도 단 한 번도 그가 조금이나마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누군가는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종일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분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수 없고 배의 점액질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복부의 고통이 덜해지고 구토감도 없어지고 기침도 하지 않게 된다.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말기 선망이 와서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 병원은 적절한 약을 쓰기도 한다. 대체적으로는 편안히 잠든 상태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족이 애타게 부르면 눈물을 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환자와 가족들은 함께 임종실로 간다. 이제 환자는 말을 할 기운도 눈을 뜰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과 촉감으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을 느낀다.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 환자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이 대답을 대신한다. 생에 어떤 불운과 상처가 있었던 그 순간만은 역설적으로 아름답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는 눈을 감는다. 암을 주렁주렁 달고 살 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마지막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인다. 죽음을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한 듯하다. 진작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행복하네요. 이제 삶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 기억해요. 그런데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모두 아쉬워할 때 떠날래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에게 남은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임종 단계에 임박한 그녀의 힘없는 목소리는 그러나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 넘쳤다. 의사가 말하는 말기암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말기암의 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
의학적으로 말기암이란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 더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뜻한다. 암이 턱뼈를 침범해 얼굴 아랫부분이 몽땅 내려앉고 치아와 혀, 뼈와 근육 신경이 통째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도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살할 수 없다는 어느 가장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꼈다. 호스피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묵어가는 여관이다. 여관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불편할 텐데 훌륭한 여관에 따뜻한 수녀들까지 있으니 모여는 완벽한 호스피스다. 삶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는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달라졌다. 여유가 생겼고 넉넉해졌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 너희 잘못이 아니다. 하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겠어. 아들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평소에 인자한 눈빛 그대로였다. 아들이 흐느끼자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몇 번이고 괜찮다, 괜찮아 하고 중얼거리며 오히려 자식을 위로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5단계의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은 자신의 병을 부인하는 시기다. 내 진단서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뀐 건 아닐까? 의사가 오진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믿지 않는다. 분노는 두 번째 단계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왜 하필 내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죽음은 호스피스 병동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죽음이 가자고 하면 우리는 두말 없이 따라가야 한다. 행복하게 죽는 방법은 없어도 서로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많다. 이제까지 참 잘 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이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내일은 잘 모르겠는걸요.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살아계시게 해드릴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죽기 전까지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은 자주 본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걸.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하실 때 사다 드릴걸. 그때 그런 말은 하지 말걸. 과일에 씨가 들어있듯 우리 안에는 죽음이 내재되어 있다. 죽음은 나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함께 잉태된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의학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맥없이 휘말리곤 만다. 흔적조차 없이 소멸된 육신, 혼자 내던져진 외로움, 암성 통증의 공포, 돌아갈 수 없는 세월에 대한 향수. 작년 이맘때 내가 카메라에 담은 얼굴 중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웃음이 있어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스스로 웃음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말기암인데 참 박네 라고 말하면서 통증을 죽음의 신호로 생각한 미자 씨와 옥순 씨는 진통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내가 처방한 진통제가 죽음의 문으로 가는 급행 열차표로 여겨졌을 것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오로지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딘다. 마지막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죽음만을 곱씹으며 그렇게 보내는 하루는 얼마나 지겨울 것인가. 혼자 가야 해를 읽어줄 때 나는 두 가지 소망을 담는다. 하나는 남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과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그의 길을 배웅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강아지처럼 우리가 언젠가 저마다의 쪽배에 몸을 싣고 혼자 강을 건널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봐 준다면 혼자 가는 길도 외롭고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죽음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젠가는 내가 탈 쪽배도 다가올 것이다. 내 몸 하나 겨우 실을 수 있는 그 쪽배에는 돈도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도 태울 수 없다. 실을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배를 타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인간관계는 상처의 교환인지 모른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남에게 입힌 상처는 쉽게 잊으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는 곱씹으며 나와 타인을 생채기 내는지 모른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용서를 말하지만 내려놓음과 다르지 않은 용서란 얼마나 힘겨운 것일까. 나는 광자 할머니에게서 사랑보다 더 큰 용서를 보았다.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이 멋진 것은 죽음 이전 빛나는 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남에게 기쁨을 주며 살았던 사람은 갑작스런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중 하나는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이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